개만 이거는 공이 되려면 근데 통이 안 나는 거야. 자, 9시가 됐습니다. 그죠? 제가 한 1분만 있다가 바로 시작을 할게요. 누가 음성으로 안 하셨나요? 자, 오늘은 그 부동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그 해방 이후에서부터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제까지 쭉 역사를 다 훑어봤었죠. 이거를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만큼은 오늘이 거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총정리 시간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 또 이어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주거가 목적이냐 아니면 투자가 목적이냐. 여러분은 뭡니까? 주거. 좋습니다. 한 분이 지금 주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주거가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은 주거고요. 주거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있잖아, 일단 똘똘한 한 채, 나는 집은 있잖아, 지구라 살아도 돼. 그런데 부동산엔 돈 있는 데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부동산에서는 주거하고 투자하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투자가 먼저 목적이라고 할게요. 뭐 주식 투자든 뭐 코인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목적이 뭡니까? 자산 가치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서서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목적이겠죠? 자,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거가 목적이라고 할게요. 주거가 목적인데 나는 똑같은 집을, 어차피 이게 덩어리가 좀 크다 보니까 똑같은 집을 들어가요? 한 분은 10억에 들어가고 한 분은 7억에 들어가고 한 분은 5억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10억에 들어가시겠습니까? 7억에 들어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5억에 들어가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죠? 싼 값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알면 가장 저렴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이전에 내가 그만한 목돈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 시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너무 올라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건 또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요즘에는 그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좀 뛰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동고서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서도요, 동쪽 지역은 올라가고 서쪽 지역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산도 동쪽 지역은 높아지고 이 서쪽 지역은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지방 같은 경우에 한참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싸질 거라고 예측하면 집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죠? 주거가 목적이라 그래도. 그리고 파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사려는 사람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오를 텐데 지금 내놓는 거 의미가 없지 않나? 아주 급한 경우 아니면 안 내놓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게 되겠죠. 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대치라는 게 늘 존재해요. 기대치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10억에 살려고 그랬어. 그래, 요즘 가격이 한 10억인데 호가가 12억이네?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요즘 추세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12억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 대출 받아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저하게 됩니다. 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해지니까.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상승하면 내가 12억인데 옆집이 13억이 내놨단 말이야? 그럼 나도 13억으로 올려놔도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겁니다. 그럼 기대치가 다시 더 벌어졌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치와 팔려고 하는 사람 기대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살려고 딱 왔다가 야, 이거 실거래가는 10억인데 왜 매물가는 13억이야? 그러면서 뭐 좀 있으면 혹시 금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매물 나오면 알려주세요.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호가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파는 사람들은 지금 내놓은 가격들이 다 이 가격인데 내가 싸게 내놓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매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가는 올라가 있고 실거래가는 여기에 있는데 호가는 올라가 있어요. 사는 사람들은 늘 실거래가를 딱 검색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야, 이 정도 가격에서 약간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내가 해볼 텐데 이건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수도권이 가장 거래가 뜸한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주거가 목적이라면 싼 가격에 사는 것이 맞으니까. 그리고 싸서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자금 여력만 있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똑같은 집을 5억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언젠가 또 팔고서 이사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습니다. 이야, 기분 좋은데 5억짜리인데 10억이 됐어. 그러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 갈 집도 10억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 10억짜리 집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7억이 되고 5억이 되고 3억으로 떨어졌어요. 야, 내가 사기는 5억에 샀다가 10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3억이야. 야, 완전히 죄송합니다. 뭐 밟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갈 집도 3억인걸요? 주거가 목적이면 사실 얼마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산들이 묶이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게 되면요. 이 주택의 공급 전망과 수요 전망들을 보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보는 데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베이비 세대들이 진입이 됐던 그런 나라들을 주로 사례를 보게 돼요. 유럽이라든지 전반적인 현상과 특수한 지역의 현상이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전체의 모습과 일본 전체의 모습과 유럽 전체의 모습 이거 하고요. 특정 지역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런던 땅값 비싸던데 파리 땅값 높던데 뉴욕 맨하튼 가보니까 여전히 비싸던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가장 비슷하다고 많이 얘기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집값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2010년경 그때부터 떨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구, 우리는 5천만 인구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1억 인구를 갖고 있거든요. 1억 인구를 갖고 있는데 1950년대 얘네들도 베이비 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이비 세대가 우리보다 약 8년에서 10년 정도 앞서서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1953년 6.25가 끝나고 나서 베이비 세대가 출현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이비 세대가 출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아이를 4명, 5명, 6명 이렇게 낳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연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연배랑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3남매입니다. 그런데 애는 1명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들의 어머님,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몇 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6남매, 7남매, 8남매 이렇게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게 이렇게 줄어들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적인 주택 보급률이 110%를 초과해서 높아지는, 집이 진짜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많이 남아돌게 되니까 집이 남아도는데 이게 비싸게 팔릴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집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쿄 시내를 제외하고 도쿄에서 진짜 한 20-30분 거리만 나오더라도요. 오히려 집을 거의 무상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 집값이 떨어진 시기. 아까 일본은 20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도 또 동일해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는 게 2008년도에 생겼죠. 사실 2003년부터 미국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을 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딱 들여다보면 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을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008년에 이게 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4번의 폭등기, 3번의 하락기가 있었지만 미국은요 줄기차게 올라갔어요. 초창기에 미국에서 자기 집을 장만할 때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없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하는 집에 자기 돈 말고 대출을 해주는데 처음엔 얘네 금융회사들도요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대출해 주겠죠. 근데 이 1억짜리 집이 1억 5천이 돼버리네? 2억이 돼버리네? 근데 2억짜리 집에 대출이 5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출 더 받아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왜 LTV, 흔히 말하는 론투밸류라고 하는 거를 50%, 60%만 해주지? 한 80% 해줘도 되지 않을까? 1억짜리 8천 해줬는데 그 집 2억 대변이면 2억에 8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론투밸류가 80%를 돌파하고 90%를 돌파하고 실제로 90% 이상, 심지어는요 어떤 회사는 100% 돈 하나도 없어도 집 사게 해줄게. 전부 다 대출로 사. 왜? 그 집 올라갈 거거든. 이런 일들도 벌어졌던 겁니다. 하여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죠. 미국에 금융하는 친구도 어떤 친구들일까? 월가에서 그 MBA를 나와서 월가의 전설을 쓴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집값이 여기인데 부동산 가격이 여기인데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기는 있었어요.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미국의 대출 제도 중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대출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원래 부동산에서 대출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왜 생겼냐면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생긴 겁니다. 실제로는. 왜냐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론, 대출이라는 뜻이잖아요. 모기지 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사태라는 뜻이네? 근데 앞에 프라임이란 말이 붙어요. 프라임. 여러분 프라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기 그 앞자가 6자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사전은 프라임 영어사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참 그 앞자가 7이나 8이나 이렇게 돼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임 같으면 프라임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단어는 아마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 흔히 말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와 있는 그 대장 로봇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 프라임이라는 뜻은 건강하다, 우량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주택담보대출,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우량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출을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농협에서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이 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브란 말이 붙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연배가 앞에가 2자, 3자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영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어학연수라도 갔다 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영어 단어를 얘기하면 대부분 전부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제 앞자가 6이신 분들, 앞자가 8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실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암기하는 시대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서브가 뭐지? 그러면요 탁구에서 서브 넣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서브란 단어가 가장 들어가 있는 단어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 서브웨이 아닌가요? 이제 서브웨이, 지하철. 흔히 말하는 광역시 이상에서는 대부분 지하철들이 있고 거기 보면 서브웨이라고 또 써 있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서브웨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빵집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서브웨이 가만히 보시죠. 웨이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길, 그죠? 근데 지하철이라는 얘기는 지하, 땅 밑으로 간다고, 땅 밑으로. 그러니까 서브란 단어는 밑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정상적인 거에서 밑으로 가는 거. 그래서 가만히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서브자가 들어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밑으로 깔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땅 밑으로 가는 게 지하철이라면 바다 밑으로 가는 건 잠수함. 그죠? 잠수함을 서브마린이라고 불러요. 예. 마린 그러면 또다시 앞자리가 6자로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애니메이션이 하나 또 떠오르실 겁니다. 뭐가 떠오르셔요? 그쵸?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그죠? 마린보이를 우리나라 말로 지역하면 바다의 소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서브마린 그러면 바다 밑으로 가기 때문에 서브마린이거든요. 그럼 서브프라임 건강하고 우량한 거 밑으로 가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 부실한 거, 불량한 거 이런 단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면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사 때, 불량한 주택담보대출사 때, 한자어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 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근본적인 건 집값이 여기 있는데 대출을 이렇게 줬다가 이게 부실화가 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언제 떨어졌다고? 이때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정확히 2010년대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일본도 2010년대에 떨어졌다? 미국도 2010년도에 떨어졌다? 왜 이때 떨어졌지? 왜 이때 떨어졌을까요? 네. 출산율이 줄고 인구가 줄고 집은 사실 계속해서 지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건 약간 벗어나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라고 들으셨습니까? 예, 1970년대 맞죠? 고도성장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후에 일어났기는 했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경제성장이 가장 빨랐을 때가 60년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고요. 이유는요.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가장 두툼했을 때가 경제성장이 제일 많아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총량이잖아요. 총량인데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제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많이 하게 되니까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베이비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20대에 진입을 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이때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 시대가 60년대였던 거고요. 우리는 6.25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세대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데가 70년대, 80년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이 높은 시기는 항상 그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딱 보게 되면 그러면 주식 시간은 아닙니다만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가장 이게 확산되는 게 뭘까요? 먹고 살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먹고 살만해지면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의식주예요. 의식주. 누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의식주 산업이 먼저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먼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우리 경제 성장을 할 때 70년대, 80년대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먹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요. 제일제당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옷도 있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먹고 다닐 수 없잖아요. 입어야 되잖아. 섬유산업 같은 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모직, 제일압섬 이런 데들이 그때 발달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많이 짓겠죠. 왜? 분가하고 독립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당시 식탐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식탐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먹는 걸 좀 더 좋은 걸 먹어야지 뭐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살집도 좀 더 많이 지어야지 분가를 하니까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니까 이런 의류 사업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에 맞춰져서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집도 더 짓고 생산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받쳐줄 수요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옷을 더 많이 만들어낼 이유가 있나? 집을 더 지을 이유가 있나? 먹거리를 더 생산할 이유가 있나? 왜? 먹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입을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살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두 방향으로 움직여요. 하나는 고급화. 또 하나는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재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고급화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것으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쫙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업 전체의 산업 자체는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도 이 영향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왜? 사람이 적고 가구가 적은데 집이 많으면 빈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데요. 여기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요. 왜 할로윈 때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 맞아요.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사탕 띵동띵동 하고 헤헤 하면서 사탕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파티 하는 게 얘네들은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비었음 팔고 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정 지역입니다. 이 특정 지역인데요. 오데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여기 빨간색으로 쳐 있는 데가 보이시죠? 여기 전부 다 빈집들. 굉장히 이렇게 미국에서 빈집들이 많아지는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왜 빈집들이 많아졌냐면 늘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으면 팔린다, 사고 나면 오른다. 이게 국룰이었거든요, 당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확 무너진 거예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모습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일본도 이렇게 꺾어지고 미국도 이런 식으로 꺾어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40대, 50대 가장 돈이 많이 버는 20대가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기업체를 보더라도 신입사원이 돈이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중견사원이 돼야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차장, 부장, 임원 이런 분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인구 비중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그 인구 비중이 떨어졌을 때 역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베이붐 세대가 같이 시작했던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졌던 나라들은 공통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로부터 10년 뒤에 우리나라 베이붐 세대들이 동일한 현상을 벌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그림들을 사실은 보드 같은 데다 그리거든요.
우리가 1950년대에 갑자기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왜? 베이비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지 않고 서서히 줄어든다. 왜 서서히 줄어들까요? 제가 입사를 한 게 1990년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1989년도 보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4세?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5세가 정년이었거든요. 55세 정년이었으니까 정년을 딱 하고 나서 10년만 잘 버티면 죽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죽기 전에 한 64, 5세가 평균이었으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잔치들을 환갑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갑잔치들 대부분 하셨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80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 통계를 따지면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드디어 작년이 아니네요. 벌써 2년 전 기준으로 90세를 돌파해, 90.7세를 돌파합니다. 그러면요, 나 죽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네요. 60대 하는 건요. 그래서 요즘에 환갑잔치 못 보실 거예요. 환갑이 되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족들이랑 식사 한번 하는 거. 여느 생일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팔순잔치들을 요즘들은 하죠. 근데 팔순잔치를 해주는 자식분들이 50대, 60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또 오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천천히 떨어져요. 그런데 공급은 확 늘어요. 공급은 왜 늘었냐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먹거리가 늘어나고 집도 짓게 되고 생산 설비들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성장들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나 이런 데를 보시면 전쟁 끝나면 재건 사업한다고 급격하게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항상 가격은 공급에서 수요 방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가격 상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꼭 역전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변곡점이 존재해요. 변곡점이 한 2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천번째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마주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는 거니까 이 변곡점을 주택보급률 100%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주택보급률 100%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구 수라고 하는 것과 집수가 같아지는 시점. 그래서 이제 집수가 100가구가 있는데 집도 100채예요. 그리고 가구가 100가구, 집이 100채면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변곡적인 존재를 해요. 언제냐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시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강의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년에서 5년 뒤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된다. 은퇴를 하게 된다. 사시던 집 파시겠습니까? 그냥 사셔야죠. 맞잖아요. 그냥 사실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시게 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살 때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하신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는요, 어떤 분은 나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한 분들은요, 야, 나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드는데 진짜 아껴 써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존재하는 거죠. 후자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바람대로 그대로 될까요? 둘 다 안 됩니다. 참 재미있게도. 왜 안 되냐면요, 첫 번째, 나 진짜 누리고 살아야지? 뭘 어떻게 누리고 사실 겁니까? 나는 원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꿈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 가시다가 마실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요, 진짜 아껴 써야지. 뭘 아낄까요? 전기세가 덜 나옵니까? 가스비가 안 나와요? 주택관리비가 갑자기 확 떨어집니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요, 줄일 수 있는 건 외식 한 5번 하던 걸 3번으로 줄이기 이런 거밖에 안 줄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500 쓰던 분들이 450 줄이면 많이 줄이신 거예요. 300 쓰던 분이 250 줄이면 진짜 많이 줄이신 겁니다. 잘 안 줍니다. 근데 수입은 줄어든 상태에서 지출은 거의 그대로가 되다 보니까 자산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산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처음에 은퇴했을 때 집을 파먹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금융자산을 파먹지요. 여기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건 퇴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산들 얘기해요.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옛날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은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트렌드는요. 현금 흐름을 잘 가져가는 게 이게 진짜 흐름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은퇴 설계의 핵심이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 주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요. 그 현금 흐름에서 고정적인 수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지출을 감당해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야, 나 자산이 한 5억 있었는데 3억밖에 안 남았네? 이러다가 애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게 통상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끊어지고 나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시각들이 바뀌어요. 어떤 시각들이 바뀌냐면 야, 애들한테 내가 손 벌릴 순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뇌구조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내뱉냐면 아이고 우리 두뇌 왜 사는데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해 이런 말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요. 사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나 돈 없어요. 근데 니들한테 손 벌리진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알아서 할게. 이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할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 집을 옮겨야죠. 어떤 분들은요. 나 이 집 못 떠나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아는 사람도 다 이 동네 사람들이고 나 여기 복지관 여기 다니고 있고 취미생활 여기서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이 동네를 떠나? 이러시는 분은요. 그 동네에서 조금 작은 집, 좀 싼 집으로 이사를 가셔요. 또 반대로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가구가 너무 많아 좁은 데서 못 살아.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가서 그냥 비슷한 금의 집으로 가시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분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현재는 것부터 내놓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내놓게 된다고. 같이 내놓게 되면서 매물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은 매물이 쌓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물이 늘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전이구나. 이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격이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자, 주택보급률 100% 되는 시점에서 바뀌지 않아요. 좀 더 올라갑니다. 왜 좀 더 올라가냐면요. 자, 집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볼게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좀 나가볼까요? 도심에서요. 외곽으로 나가면 혹시 폐가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폐가는 집수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실제 주택보급률 100이 되는 시점은요. 주택보급률 105에서 한 107 정도 돼야 실제로는 주택보급률 100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런 폐가들이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실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은 105에서 107 정도 될 때가 정점이고 요 시기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급격한 하락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3년에서 5년 되는 시점.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 시기였냐면 여기 보시면 그죠?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시기.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2007년이에요.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이제 9년 지났죠. 9년. 꽤 많은 시기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경제활동이 당연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줄어들었으니 사는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는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수요가 감소를 했으니까 집값이 조정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시기서부터 제가 3년에서 5년 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항상 그 부동산 가격의 흐름들을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전국적으로요, 가격이 줄어들었던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 2022년 10월로 보고 있어요. 그때 이후에 가격들이 전국적으로 하락이 된다. 근데 그게 딱 4년 뒤인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나서.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또 떨어진 게 이제 이 총인구인데요. 이 총인구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인구 소멸적 막 발표되고 막 이러죠. 수도권으로만 몰린다, 대도시로만 몰린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엔 대도시로 몰린다 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전체 인구가 감소된 게 2020년이니까 벌써 5년, 6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고요. 자,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데 여기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덜 돌아가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메꿀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진 않으니까.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기업들은 퇴직하는 사람들만큼 신입사원에 들어와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일까요? 코렐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은요, 기관사나 이런 분들이 퇴직을 했어요? 대체하는 기관사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무인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상 있어야 되니까 퇴직하는 만큼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반대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거든요. 배분 세대들이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입사원들이 그만큼 안 들어와요. 근데 기업은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생산성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이, 죄송합니다, 빡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체하기 위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AI, 또 하나가 로봇. 흔히 말하는 머리를 쓰는 지역에서는 AI가, 그리고 힘을 쓰는 곳에는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업체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그쪽의 개발들을 계속했던 거죠. 그 개발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게 되자, 이제 생산하신 직원들 좀 줄어들어도 되겠는데, 로봇이 대체해도 되니까 개발하는 인력이나 관리하는 인력인 기획하는 인력들 좀 줄어도 되겠는데 AI가 대신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줄어들지 않은 수요가 뭐냐면 아직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몇 명이서 같이 사십니까? 아직까지는 3명, 4명? 근데 혼자도 계시고요. 둘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4인 가족이 아주 가구의 표준 모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표준 모델이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요, 재밌는 건요, 평균 가구의 인구가 1.6명, 1.3명, 1.7명, 1.8명, 이게 평균 가구예요. 2인 가구가 솔직히 2인 가구 이하가 더 많아요. 평균이 그거니까. 자,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 3인 가구, 4인 가구는 줄어들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났으니 그럼 가구수는 아직 늘어나겠네? 그죠? 자, 여기서 트렌드 두 가지를 읽으셔야 돼요. 1인 가구가 50평대 집에 살까? 40평대 집에 살까? 큰 집이 별로 필요하지 않겠죠. 맞아요. 큰 집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똘똘한 한 채를 주장하지만 그런 것은 한 가구에서 두 가구, 세 가구가 같이 모여 살 때 얘기들이고요. 독립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될까?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들이 결국엔 독립하게 되거든요. 독립하게 됐을 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것들은 그분들이 큰 평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집 선호하게 되는 전성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평대 전성 시대가 있었고요.
30평대 전성식으로 올라갔다가 40평대 전성식으로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20평대 전성시기로 조만간 또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구수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이잖아요, 서울. 근데 통계청에서 딱 발표한 걸 가만히 보면요. 이 서울도 가구수가 줄어드는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 있어요. 2029년. 지금 2026년이면 횟수로는 딱 3년, 잘 봐줘야 4년,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도 이제 줄어들겠네? 그죠? 맞아요.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1인 가구라고 안 줄어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구 수가 줄었어요. 인구도 줄어요. 경제활동도 사람들이 덜해요. 집은 지어놨는데 그 집들은 10년 가나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허물지 않고 계속 간다고요. 오래 가는 자산들이에요. 재건축을 하는 시기는 한참 40년, 50년 지나야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요, 더 오래 가요.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 금속법으로 지어진 집들은요, 사실 내구년에 100년을 더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 저희 아들놈이 보스턴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살고 있는 게 그 흔히 말하는 1인 가구, 거기서는 이제 그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원룸이라고 부르는 걸 스튜디오라고 부르거든요. 이 스튜디오에 살아요. 이게 100년 넘은 아파트예요. 100년 넘은 아파트인데 빈집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가는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은 내구년한이 굉장히 길거든요. 흔히 말하는 유통기간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빵이나 쌀이나 이런 거 유통기한 얼마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가식들 유통기한 얼마 안 되지만 집은 유통기한이 몇십 년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도 그 집은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서 잔존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현상들은 생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요. 일본의 사례 같은 거예요. 일본 도쿄도, 이건 도쿄도예요. 흔히 말하는 여기서 도쿄도라고 하는 얘기는 도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사실 두 가지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정점 시기에 비해서 얘네들이 1억 원에 10년, 20년 얘기할 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진 거. 10억짜리가 2억 됐다. 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될까? 그런데 좀 뒤에 자료를 오늘 다 하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좀 뒤에 자료 보면 우리나라도 30%, 40%, 50% 떨어지는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세 번째 하락기 때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도 가격이 떨어져요. 2008년도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4년까지 30%, 40%, 50% 우리나라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때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집값은 안 오르겠다.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도 30%, 40%, 50%로 떨어져 봤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5분의 10 가격으로 떨어지는데 재밌는 거 보시죠. 여기 상업지, 주택지, 올라갈 때 상업지가 더 높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한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집가 가장 높은 곳, 그러면 명동이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은행 자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가의 전성 시기들이 존재했어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동네마다 뭐가 있었냐면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그죠? 구멍가게를 다녔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슈퍼. 좀 더 큰 규모의 슈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들이 몰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슈퍼로 가서 사람들이 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형마트라는 게 딱 등장을 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쇼플러스 이런 데들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슈퍼를 안 가고 대형마트를 가요. 대형마트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갖추어져 있었냐면 마이카 시대가 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가기 어렵거든요. 대형마트들이 좀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가니까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성시대가 한번 열렸어요. 열렸는데 시간이 더 지나요? 시간이 더 지나서 사람들이 요즘에 대형마트의 몰락 시기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홈플러스도 문 닫을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네, 배달도 배달이지만 사는 인구가 고령화됐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안 간다고요. 근데 거기에 조금 전에 현전 씨가 얘기했던 대로 편리해졌어요. 핸드폰으로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옷을 사면 가서 입어봐야 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달해서 시켜서 안 맞으면 환불, 반품. 이게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먹는 건 그래도 한참 가서 주차장이 있는 곳에 가야 돼. 왜? 마이카 시대가 됐을 때.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필요 없어요. 배달. 끝. 정품 어디가 유명해? 그거 이미 다 흔히 말하는 대로 배달로 다 가능해. 이게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보시는 것처럼 집보다 더 빠르게 무너졌죠. 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예요? 아파트 상가. 이 아파트 상가의 불패 신화가 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부동산. 왜 주택 거래가 활발했으니까 부동산은 안 망한다. 그래서 전 국민 자격증이 됐던 적도 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에듀윌. 뭐 그러면서 진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은 수가 이게 노후 대책이야. 이거 하나 따놓으면 이거 갖고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어.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자격증이 있어도 뭐 거래가 안 되는데 뭐 오히려 월세만 나가고 임대료만 나가니까 폐업하는 부동산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상가에서 그 안 망한다고 했던 게 상가의 마트, 그렇죠? 근데 편의점들은 지금 그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격은 비싸도 동네 사람은 가볍게 살 수 있는 것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세탁소 안 망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대형마트가 등장을 하면서 세탁소들도 많이 문을 닫게 됐고 이제 동네 세탁소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게 현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 대형마트 세탁소에서 이제는요 세탁을 역시 다시 배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바뀌었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상가의 몰락시기. 그래서 지금 배달하는 식당들은요 이 서울 도심에서도요 좌석이 없어 식탁들이 없어요. 깜짝 놀란 게 제가 역삼동이나 이런 데 가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그 식사를 하러 딱 가면 분명히 지도에는 식당이 있어. 딱 가면 배달 전문이래. 식탁이 없는 거 식탁이. 이런 일이 생겨가는 거예요. 자, 이건 그렇게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지가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이 시점에 정점을 딱 찍고 이때가 이제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아주 급격한 하락. 갑자기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던 게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그죠? 1995년 6년 정도잖아요. 막판에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런데 일본도 보시면 막판에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렇게 보이시죠? 요 시기가 미국으로서는 요 시기인 거예요. 요 시기.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이렇게 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미국도 이렇게 되는 시기가 찾아왔던 거고 아까 이거는 어떤 그림과 정말 비슷하냐면 제가 그랬던 요 그림과 아주 유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강남 잘 사는 동네입니다. 이 데이터는요, 전체 보시는 것처럼 2025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타워팰리스,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음마 이렇게 세 지역을 지금 그 모델로 삼았는데요. 대형 아파트들을 주로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예전에 가장 가격이 높았던 시점이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가격이 낮아졌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고가들을 다시 했을 때의 집들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타워팰리스가 한때 진짜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파트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타워팰리스의 34평, 66평이 떨어질 때 34%, 27%, 28%, 30%, 25% 정도씩
하락을 했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2014년 9월 1일 날 박근혜 정부 9.1 대책이라는 게 딱 등장을 해요. 근데 바로가 아니고 그만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많이 안 올라가죠? 많이 안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때부터 확 뛰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렇게 확 뛰기 시작하는 게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확 뛰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유동성 자산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뛰기 시작을 했는데 요 시점 대비 200%씩, 300%씩 뛰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요때 이후에 구분을 딱 지어볼게요. 여기 가장 부촌이라고 했던 타워팰리스와 앞으로 현대 음마의 상승이 보세요. 2022년, 25년.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현대. 바쁘셨는데? 음마. 여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어떤 차이일까요? 재개발 이슈. 예. 재건축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그죠? 이제 선택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안 올라가는 것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신도시, 일개 신도시를 볼게요. 분당, 일산, 중동. 그래서 시범현대, 백마, 그린타운. 이런 데를 여기 좀 30평대 전성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30평대와 40평대, 50평대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뽑아서 보시면 가장 비쌌을 때가 2007년도. 그래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고 가격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처음에 가락 가격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푹푹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 처음에는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에 보시는 것처럼 50%, 30%, 40%, 30%, 45%, 30% 이렇게 30%에서 50%까지 우리나라도 이미 떨어져 본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올라가나요? 별로 안 올라가죠. 올라갈 때 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걸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확 뜨기 시작해요.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 대비 200%, 300%씩 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만히 보면 여기 또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이 분당이나 이런 지역은요,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일산이나 중동은요, 오히려 가격이 거의 제자리 걸음하거나 약간 떨어져. 특히 일산은.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처음 얘기할 때 하방 경직성 이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셔요? 네. 받쳐주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평형으로 똑같은 분양가를 갖고 있었던 단지들이 이 일기 신도시들은요. 그런데 뒤에서 받쳐주는 계속해서 수요를 메꿔주는 게 있느냐. 수요를 메꿔줄 수 있는 지역은 가격이 잘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고 받쳐주는 세력이 없는 지역들은 가격이 힘들어진다.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진짜 보이고 있고요. 지방으로 강력 부산으로 가도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이 동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서면. 옛날에 서면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죠. 서면이라고 하는 지역. 뜨거운 요즘에 흔히 말하는 해운대 지역.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여기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지방이 좀 늦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겨요. 앞에 보면 수도권은요. 요때가 가장 비쌌을 때 떨어진데 그 떨어지는 것도 지방은 좀 늦게. 근데 가장 쌌을 때 가격은 비슷해.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아까 수도권이 200%, 300%씩 썼었는데 얘네들은 한 100%, 200% 넘어가는데 여기 해운대 지역 300% 넘어가는데 특정 지역 가장 중심했던 서면조차도 이제 별로 올라가지 않는 지역. 옛날에 과거에는 동네 지역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은 지금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더 되네. 이 수도권 지역은요. 그나마 그 뒤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산 지역은 이게 이때 이후로 더 하락을 해. 그래서 이런 데 보게 되면 18억까지 올라갔다가 이 지역이 지금 한 13억 정도로 이렇게 해운대도 낮아지는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올해 들어서는 다시 조금씩 꿈틀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이거는 철저하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1사분기의 평균 가격을 데이터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호가도 따로 적어놓긴 했어요. 따로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호가 자체나 매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은 달라요. 서울 지역은 호가가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거의 수요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급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진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저게 단위가 만인 거죠? 네, 만 단위로 쟀습니다. 네. 1000단위면요. 너무 좋죠? 평당 가격인지 계속 그렇군요. 단위가 만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그 100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